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에릭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그 퀀트의 대가가 있습니다. 퀀트 하면 떠오르는 여러 분들 중에 한 명이 네. 그분이 작년에 굉장히 수익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또 이번에 또 의기양양하게 나와서 구체적인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장주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4년은 성장주 사지 마라 아하. 라고 또 얘기를 강하게 하고 가셨습니다. 아, 딱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4년 동안 성장주를 사지 말라니까. 그럼 2023년이니까 2027년까지 2027년에 사라 네. 이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오늘의 이제 주인공은 클립 베즈니스라고 AQR이라는 이제 퀀트 기반의 헤지 펀드를 창업한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AQR이란 펀드는 대략 한 140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굴리고 있고, 이분 본인도 조만장자입니다. 이 투자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 중, 이 구루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 강왕구 작가가 이제 퀀트로 굉장히 좀 유명하시잖아요. 인지도가 높으신데. 네. 이분이 영상에서 퀀트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또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강한국 작가가 인정한 퀀트의 신. 네, 흥미롭네요. 근데 사실 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호칭을 받을 만한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리스크 페리티라든지 이제 이 팩터 투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익성이나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팩터 투자,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채권 외에 또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의 이 세 분야의 선구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리스크 패러티, 그리고 팩터 투자, 그리고 대체 투자 이 세 가지를 거의 처음에 만들었다. 네, 이런 거의 거죠. 이제 초반에 시작한 선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단점이 뒤끝이 좀 상당히 심합니다. 뒤끝이 심하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블랙스완으로 유명한 나심 탈렙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그분이랑 한번 트위터에서 키보드 배틀을 뜬 적이 있어요. 리스크 헤지 관련해서 이제 나심 탈렙은 거의 외가격에 가까운 풋옵션을 사놓는 게 이런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헤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AQR 같이 굉장히 이쪽에 굉장히 다각화해서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분산 투자는 그렇게 효용이 없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또 발끈해서 장문의 반박문을 또 썼는데,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게 그 일이 2년 전인데 네. 방송 나올 때마다 나심 탈렙을 씹습니다. 나와서. 아, 네. 근데 나심 탈레브는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이분도 네. 사실 굉장히 뭔가 책으로서 승부하고는 우리 행운에 속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안티프레자일. 그 다음에 블랙스완도 블랙스완도 있고요. 좀 유명한 그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은 항상 블랙스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냥 국채 같은 거 사놓다가 풋옵션만 엄청 멀리 있는 풋옵션 하나만 사놓으면 이게 대박이 나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된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심 탈레브처럼 안전한 국채 그랬으면 손실이 많이 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끝 시심에서 좀 싸웠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상당히 또 수익률이 좋았던 분 중 하나인데, 이제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50%가 넘었고, 잘 나온 펀드 같은 경우에는 70%가 넘은. 작년이 제일 안 좋았을 때인데. 그쵸. 근데 오히려 작년에 굉장히 또 네. 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70% 대단한 수익률이고, 심지어 이 운용 자금을 고려하자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러니까 성장주라고는 하는데 이분은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비싼 주식, 싼 주식이다. 빅테크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성장주인 건 아니다. 나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주식들은 나는 가치주라고 생각하고 거기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싼 주식은 앞으로 장기간 한 4년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기보다는 좀 비싼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장주, 가치주 그러면은 항상 성장주 하면 떠오르는 그것이 있는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주가 되기도 하고 성장주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비싼 주식은 좀 조심해라. 지금의 상황보다는 이제 미래의 꿈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주식들은 좀 조심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이 버블이냐 지금 당신이 봤을 때라고 이제 앵커가 물어보니까 버블은 아닌 것 같다. 아닌데 여전히 비싼 거는 맞다. 그리고 개별주를 조심하라고 또 조언을 했습니다. 개별주들이 지금 버블이 껴있는 개별주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종목 선정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제 지난 10년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다면은 네. 앞으로는 좀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난이도가 쉬웠다고? 난 힘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한테는 지난 10년은 쉬웠는데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려워질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그래서 추세 추종 전략을 하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이렇게 주식 채권 이제 60대 40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분산 투자를 더 해라. 더 다양하게. 다각화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핫한 챗GPT의 이런 투자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시장이 비싸냐 안 비싸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이제 버블을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지속 불가능한 가정을 계속 하고 있는가. 아하. 이 전혀 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영구히 지속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그런 가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마켓 센티먼트가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네네. 뭐 그런 불가능한 가정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비싼 주식과 싼 주식의 이제 가치의 괴리,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괴리가 심하냐 안 심하냐를 봤을 때는 요거는 좀 심한 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QR의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리서치 페이퍼에 요런 그래프를 첨부해 주는데요. 요게 이제 그 산업이나 달러 뉴트럴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싼 주식과 싼 주식의 이제 가치, 밸류에이션의 괴리를 나타낸 겁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이 민트색이 초록색이 이제 선진국의 라지캡 주식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의 차이고요. 이제 파란색은 이머징 국가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의 괴리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테크 버블 때가 이제 괴리가 굉장히 컸죠. 이때 네. 뭐 기술주들이 날아갔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한 98분위에 있다. 이 비싼 가격의 이 밸류에이션의 괴리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싼 편이고 특히 지금 이머징이 그게 심하다. 이머징은 뭐 90년대 중반부터 봤을 때 이제 이 가치의 괴리가 가장 역대급으로 가장 큰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제 성장주 4년은 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년의 근거가 요겁니다. 지금 이전에 가장 이 괴리가 심했을 때가 이제 닷컴 버블 때인데 닷컴 버블 때 이제 이 괴리가 정점을 찍고 비싼 주식과 싼 주식의 이제 밸류에이션의 괴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를 보니까 한 4년 동안은 이 싼 주식의 소위 말하는 가치주가 굉장히 아웃퍼폼 하더라. 보면 4년 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4년은 이 가치주가 좀 좋을 거고 이 4년간 또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은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 또 굉장히 언더퍼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은 한 4년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닷컴 버블 시기와 비교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성장주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시장이 점점 이 가치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아직 이 시장의 투심이 투자의 근본적인 철학이나 심리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은 요즘도 보면은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비싼데 그냥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지금이 이제 줍줍할 때야.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더디 파는 이제 시도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아직 이 투자자들 의식이 코로나 때 그때 투자하는 의식에서 지금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의 의식이 가격만 보고 덤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극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투심은 그런 것 같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괴리가 좁혀지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네. 투자자들이 가격만 보고 덤벼든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정성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기에는 좀 이제 분산 투자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 각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밀물 때 썰물 때가 있는데 썰물 때 물이 빠질 때도 밀물이 간간히 밀려오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는 자기가 봤을 때 이 밸류에이션의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가치주가 앞으로 아웃퍼폼 할 거라고 보지만 중간중간 이런 이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 왔다 갔다 밸류에이션이 한다는 비싼, 거죠. 비싼 주식들의 랠리가 간간히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 이제 데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60, 40 정도로는 주식이랑 채권에만 분산 투자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봤을 때 한 5년에서 10년간 또 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한 5년에서 10년 동안 60, 40의 수익률이 한 3% 정도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각화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원자재를 넣는다든지 롱숏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각화해서 대응하는 게 앞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투자의 난이도가 앞으로 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밑에 그래프는 한마디로 이제 변동성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변동성은 이 인플레이션 변동성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변동성이라든지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률의 예측치와 이제 실제 발표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계산을 한 건데 이제 X축은 최근 12달 동안의 매크로 변동성을 나타낸 거고 이제 Y축은 그 후에 향후의 12개월 동안의 매크로 변동성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변동성이 심하면은 내년에도 역사적으로 봤을 땐 내년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한번 터지면은 최소 1년은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이 지속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X축, Y축을 조금 더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은 X축은 과거 12개월 동안의 변동성을 점을 찍은 거예요. Y축은 앞으로 미래의 12개월 동안의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난 12개월 동안 높았다면 앞으로의 12개월 동안에도 높을 가능성이 이 추세를 보면은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난 12개월 동안에 뭐 2%의 변동성인데 앞으로 12개월 동안 그림에 보면 한 8%의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AQR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2022년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아마 올해도 심할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더 시계열을 높여보자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평균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이제 이 시장의 움직임, 시장이니까 이 얼마나 크게 움직였냐. 그러니까 뭐 표준 편차로 치면 1.5 표준 편차 이상 움직인 날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뭐 GDP나 인플레의 변동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추세 추종 전략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2010년부터 19년이 확실히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던 10년이었거든요. 나머지 10년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이 이렇게 다시 높아지는 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좀 굉장히 특별했던 시기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과거의 평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생각해 보면 변동성이 진짜 컸죠.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 때도 변동성이 컸죠.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변동성은 컸습니다. 작년에도 변동성이 컸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진정되는 구간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떠올리는 시기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일 텐데 이때는 정말 인플레이션도 없고 뭐 양적 완화도 계속하고 너무 좋았던 시기인데 이 그림으로 보니까 어떤 지표로 보든지 시장의 움직임이든 인플레이션이든 GDP든 아니면 추세 추종 전략이든 모든 전략을 봤을 때 2010년대가 참 그 변동성이 낮았네요. 그죠? 우리는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이때가 그냥 아주 좋았던 옛날이여를 외치던 그런 시기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들에서 이제 추세 추종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봤을 때 추세 추종 전략이 굉장히 잘해 나갈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추세 추종 외에도 가치주, 소위 말하는 이제 저평가된 주식들이 또 굉장히 좀 잘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이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와 그다음 시장의 변동성이 낮을 때에 이 AQR이 선정한 이제 가치주들의 이제 샤프 지수를 나타낸 거거든요. 네. 샤프 지수가 높으면은 이제 변동성이 적으면서 수익률이 좀 잘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확실히 이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수록 가치주의 이 샤프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QR이 볼 때는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예전처럼 심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가치주가 잘해 나가겠네. 가치주도 그럼 앞으로 굉장히 또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샤프 레이쇼라는 거는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건데 변동성 고통 대비 수익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통 없이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 가치주가. 그런 얘기고 변동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이 인터뷰가 SVB 사태가 터지기 전 얘기긴 한데 네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스타트업 주식들 특히 이제 비상장 주식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경제에.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주된 요인은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비상장 주식은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수익을 대신 보장을 해주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런 이 현금 흐름이 낮은 주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주들이 지금 상장 시장에서 다 그냥 썰려 나가지 않느냐
이게 결국에는 비상장 시장에도 영향을 이만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변동성 세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고 팔지를 않으니까 아하. 변동성이 그냥 안 나타난 건데 아하.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이 성장주의 비싼 주식들의 고난의 행군이 길어지면은 이 변동성 세탁도 안 된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선생님 변동성 세탁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비상장 주식이나 아니면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변동하는 것 같죠. 주식은 거래가 많이 되니까 계속 변동하는 것 같고요. 그럴 걸 이게 변동성 세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작용이 다시 한 번에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이제 표현인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상장주 투자랑 좀 연결해 보면은 앞으로 피해를 볼 주식들이 특히 이제 현금 흐름이 없는 주식들이거든요. 비상장 주식들 중에서. 그러니까 상장주 투자에서도 현금 흐름이 없는 주식을 좀 주의를 하라라는 식으로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인플레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매크로를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뭐 매크로 예측을 뭐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니다. 나는 그냥 퀀트 투자하는 사람이지. 젬병이지만 그래도 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좀 이 의외의 리스크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시장이 지금 뭐 인플레 다 잡힌 것 같고 이제 침체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심리에 기반해서 지금 가격이 형성된 것 같은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국민들이 인플레 높은 물가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 가격 결정력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뭔가 액션이 취해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 생각하지도 못한 인플레 관련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얘기도 했습니다. 장외 시장이죠. OTC 채권 시장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되냐라고 체크를 해볼 때 이제 장외 채권 시장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 비드와 아스크의 이제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 이러면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 당장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걸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 문제도 살짝 걱정되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I 얘기도 했는데 이제 이 앵커가 물어보더라고요. 챗GPT 이렇게 놀라운데 과연 이 AI가 금융에 얼마나 큰 혁신을 일으킬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이 지금 필요한 거는 데이터셋이 적은 분야다. AI가 힘을 발휘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분야들은 지금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AI가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자 결정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은 내가 지금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뭐 이런 현상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수익이 안 나네.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내가 좀 버텨야 되나? 다시 수익이 난다는 걸 믿고 이런 거는 AI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인공지능이 금융에서 엄청나게 큰 혁신은 투자에서 엄청나게 큰 혁신은 일으키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대가들의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시각인데 이분도 대가긴 합니다만 이제 단테나 저나 여기 올라오기에는 아직까지 좀 살짝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어가지고 네. 찾아봤어요. 없네요. 네. 대신 이제 최신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은 워렌 버핏 옹께서 또 옥시덴탈 주식을 또 엄청 좀 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유가가 계속 좀 이제 횡보하고 있긴 한데 고유가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이 베팅을 하시는 건가라는 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AQR CIO인 클리프 에즈니스, 아직 뭐 대가의 반열에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추세 추종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